예, 안녕하십니까. 올 뜻깊은 창립학회 일부 사회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박인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숙명여대 영문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고요. 현재 숙명인문학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HK 인문한국 사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인문한국 사업은 이제 혐오 시대에 관해서 복합학문적인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세부 과제 중에 이제 한 꼭지가 이제 비인간 혐오를 둘러싼 이제 포스트 휴먼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SF나 이제 포스트 휴먼 이론에 관심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신상규 교수님, 뭐 김중각 교수님과 그동안 이제 많이 친교 나누면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모임의 그 첫 걸음을 축하드리면서 바로 일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료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최근에 작고한 뭐 최근에 뭐 여러 명칭으로 거론되는 포스트 휴먼적 사유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죠. 그 라뚜르에 관한 전문가 두 분 선생님의 그 말씀과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그 자료집에 이미 글이 와 있습니다만,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라뚜르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으신 학자시겠죠. 홍성욱 교수님께서 라뚜르와 포스트 휴먼 가이아 임계 영역의 과학과 예술이라는 제하에 발표를 한 30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정 토론자이신 이화여대 임연경 선생님의 토론과 거기에 대한 답을 질의응답을 15분 정도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일부 발표를 맡아주실 홍성욱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강금실 장관님 그 발표와 제 발표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말씀 들으신 거 이렇게 연상해 가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무슨 하여튼 좀 개인적인 이유로 영어로 돼 있는데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설명은 뭐 한글로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브리노 라투르는 이제 지난 10월 9일에 타계를 했고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기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터 네트워크 시오리를 창안한 3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라투르의 이제 데뷔작은 레버러터리 라이프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 TRF라는 호르몬 조절인자가 구성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과학기술학의 주류였던 사회구성주의는 어떤 TRF에 대한 이론이나 그런 개념이 구성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라투르는 TRF라는 존재 자체가 구성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작인 파스테라이제이션 오브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즉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을 파헤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OPP라고 알려져 있는 뭐 의무통과점, Obligatory Passage Point나 Center of Calculation, 계산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We Have Never Been Modern, 그 다음 저작인 에서는 이제 모더니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그 퓨리피케이션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어떤 헌법 체제 비슷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사실 이제 라투르가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근대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기한 그런 것입니다. 라투르는 그의 한 40년 넘은 그 사상의 어떤 궤적에서 이제 절대 변하지 않았던 게
non-human agency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비인간 행위자고요. 또 인간과 비인간을 시메트리컬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그가 여러 주제를 옮겨 다녔지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큰 어떤 전환점이 2004년에 출판된 Politics of Nature와 Critical Inquiry에 실린 아티클인데요. 거기서 라트루는 Matter of Fact와 Matter of Concern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물, 뭐 우려물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요. 뭐 제가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그냥 라트루의 표현을 빌면은 CO2 이산화탄소는 Matter of Concern이다, 우려물이다 라는 것이다. 프리온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거는 Matter of Fact가 아니라 Matter of Concern이다. 반면에 성면 이거는 Matter of Fact다. 뭐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tter of Fact는 우리가 연구자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이는 대상입니다. 근데 Matter of Concern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얘가 어떻게 구성되었나, CO2에 대한 어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구성되었냐를 보이는 게 STS 연구자의 할 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아닙니다. Matter of Concern은 구성되었냐 아니냐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사물의 의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라트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의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물의 의회는 뭐 라트루가 이제 새로운 양원제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건데, 보통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것을 되게 정량적으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즉 팩트의 영역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팩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팩트에 대한 논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폴리틱스에 대한 논의, 밸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회였다. 그 전에 있었던 의회 체제였다라고 하면은 사물의 의회는 세상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나눕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첫 번째 원은 how many are we를 다루는 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를 다루는데 거기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들, 새로운 비인간들까지 같이 다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how can we live together,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팩트 밸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팩트와 불확실한 밸류의 세상과 상대적으로 확실한 팩트와 확실한 밸류의 세상을 구별해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라트루의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의회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 Perplexity, Consultation, Hierarchy, Institution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논의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물의 의회가 뭐냐? 진짜 어디 있는 국회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컨셉추얼하고 머티리얼한 스페이스인데 그 안에서 비인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터 오브 컨선도 들어오고 또 언설틴티가 수용이 되고 과학 지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그룹들의 사람들 사이에 파티시페이션이나 델리버레이션이나 콜래버레이션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라트루는 2005년에 이제 전시 기획을 합니다. GKM에서 피터 바이올이라는 관장과 함께 전시 기획을 해서 Atmosphere of Democracy, Making Things Public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 기획을 해서 우리가 Matter of Concern을 어떻게 이 예술 공간 안에서 다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STS 학자들, 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전시 기획도 하고 그것을 엮어서 나중에 책으로 펴냅니다. 이게 2005년까지 이제 라트루가 했던 것이고요. 근데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라트루의 저서를 보면 이제 다른 책들이 나옵니다. 그것의 계기가 2012년에 나왔던 Facing Gaia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Down Souls,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리고 After Lockdown, 이것도 번역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작이 됐던 에콜로지컬 클래스, 생태 계급에 대한 책, 이렇게 네 권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책 4개가 다 이제 생태학의 문제, 가야의 문제, 인류세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를 바꿨는가? 연구 주제가 확 변했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올인을 해서 정말 그 아주 그 지칠 줄 모르는 투사가 돼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2017년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등장을 합니다. 라트로는 지금 과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It happened in 2009 at a cocktail party. A famous climate scientist came up to me and said, "Can you help us?" 예, 유명한 기후 과학자가 자기한테 오더니 칵테일 파티에서 오더니 우리 도와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라트로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We are being attacked unfairly. 우리는 상당히 그 공격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를 듣고 라트로가 도대체 과학기술학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던 과학자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 자기가 보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철학적으로나 뭐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전선에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Facing Gaia인데요. 여기서 그 챕터 4 네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Anthropocene and the Destruction of the Image of Globe. 그러니까 인류세와 글로브, 구라는 이미지의 뭐 파괴, 구라는 이미지의 파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라트로는 윅스킬의 움베르트라는 개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슬로서다이크의 스피어라는 개념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책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로도 7권밖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걸 개념으로 채용을 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펴나갑니다. 예, 라트로에 의하면은 요거 이제 움베르트 개념 소개하는 그 재밌는 건데요. 이게 윅스킬이한 실험인데 달팽이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굴립니다. 굴리면 달팽이 이제 갈라 그러는데 얘가 붙어 있으면 가는데 1초에 4번 움직이면은 달팽이 넘어가려 그럽니다. 그건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1초에 4번 이하로 움직이면은 안 넘어가려 그래요. 그건 달팽이한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이게 인간과 달팽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준 달팽이의 세상에서는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이 움벨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둘레 세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 진드기의 사례가 제일 유명한데요. 저는 이제 달팽이 이게 더 재밌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유기체들은 same environment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움베르트의 세상은 자기만의 독특한 움베르트에 산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움베르트를 만든다라는 거죠. 살기 좋은 방식으로 움베르트를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움베르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어떤 움베르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대문자 네이처 아니다. 얼스 아니다. 글로브 아니다. 뭐냐? 인간은 가이아 속에서 살고 있다. 가이아 속에서. 근데 그 가이아가 대체 뭐냐? 라는 이제 질문을 여기서 던지면서 글로브로 구로 지구를 인간의 움베르트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데서 살고 있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거는 우주의 일환이고요.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행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드글드글한 그런 행성이라는 거죠. 예, 이 행성이 이제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행성, 우주의 다른 공간과 차별이 없는 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인간은 여기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로브는 인간의 움벨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페이스십 얼스라고 아까 이제 나왔지만은 우주선으로서의 지구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걸 버려야 된다. 강력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다운트어스에서 대체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terrestrial, 그러니까 지구족은 is in fact limited in a surprising way to a minuscule zone of a few kilometers thick between the atmosphere and bedrock. 바닥에 있는 암석부터 대기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의 두께 정도에 되는 그 정도의 얇은 층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글로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는 개념화를 안 시키고 넘어갔는데요. 2020년이 되면은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역시 전시와 책을 합니다. 그걸 크리티컬 존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역시 DKM에서 전시를 하고 MIT에서 800페이지가 넘는 이제 두꺼운 책을 같이 바이블과 펴냅니다. 이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잠깐 볼 건데요. 이게 이제 크리티컬 존입니다. 저 네모난 폭파인 곳을 쭉 확대를 하면은 이제 저런 게 나옵니다. 락 밑에 암석이 있고요.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그다음에 오가니즘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합쳐봤자 몇 킬로미터 밖에 안 돼요. 지구가 6,000km입니다. 반경이 몇 킬로미터라 그러면은 600분의 1이에요.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바로 라이프 폼이 생명체들이 바글거리는 그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지구를 구로 표상을 하면은 이 크리티컬 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구 지구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생명이 버글거리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것이냐, 이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라틀의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How to visualize the emergence, pulsation, and proliferation and emergence of life in this patchy, heterogeneous, and discontinuous critical zone이라는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근데 2014년에 라트루가 이 크리티컬 존의 중요성을 설파한 논문을 보고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달라집니다. 2018년에 라트루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레니스랑 또 다른 과학자 한 명이랑 같이 낸 논문을 보는 여기에 크리티컬 존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지구의 대부분은 멘틀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멘틀인데요. 이거를 뒤집는 겁니다. 거꾸로 밑 안을 밖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크리티컬 존입니다. 크리티컬 존이고 여기가 멘틀이에요. 여기가 멘틀이고 이게 다 크리티컬 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일 그다음에 여기가 대기입니다. 애트모스피어. 이 가운데가 대기. 그러니까 대기가 지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구라고 얘기한 이게 전체가 이제 임계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레니스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굴을 이제 반으로 쪼갠 다음에 크리티컬 존은 이렇게 아주 얇은데요. 얇은데 대부분은 멘틀이고 얘를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어 갖고 크리티컬 존이 안으로 들어가게 밖에가 이제 멘틀이고요. 그 다음에 락이 있고 소일이 있고 트리가 있고 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모든 물질들이 다 순환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도 여기서 작동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물질들, 산소, 황, 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환을 하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 도형입니다. 예,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라트루랑 협업을 했던 알렉산드리아 아레니스라는 그 학생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건축을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트루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뭐 구체적인 그 과정은 안 나오지만은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만들어서 출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태양의 에너지, 지구 에너지,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태양 에너지도 이 크리티컬 존 안에서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 있고요. 예, 라트루는 나중에 이제 일본 학자들이랑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술과 STS, 예술과 테크노 사이언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라블록이나 브레이트나 가이아에 대해서 했던 생각 전체가 사실은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자기가 가이아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게 하나의 워크숍, 작은 워크숍에서 예술가들과 함께한 워크숍이었는데, 그때 한 예술가가 댄서였는데 춤으로 가이아를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이아는 진짜 춤이구나, 가이아는 댄스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자기의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알렉산드리아가 만들었던 그 다이아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without art, science would have failed to represent what it wished to show. 이게 사실은 과학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못했던 것을 이제 예술의 힘을 빌어서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물의 의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물의 의회는 non 휴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matter of concern도 들어오고 또 uncertainty를 포함을 하고 여러 그런 그룹들 사이에 과학자들, 대중, 아티스트, STS people 이런 사람들 사이에 콜라보레이션을 조장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곳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주변에. 어떤 공간이, 어떤 기관이 이런 곳의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곳을 어디서 발견을 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사이언스 센터와 사이언스 뮤지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non 휴먼들이 존재하는, 그 과학의 어떤 아티팩트들이 전시가 돼 있고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사이언스 센터 운동을 시작했던 프랭크 오펜하이머도 과학과 예술의 그 상호작용, 사이언스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Science and art both elaborate, reformulate, and ultimately link together patterns in nature and meaning. 자연과 의미에서의 어떤 패턴들을 합치는, 일레보레이트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Both science and art expand our awareness and sensitivity to what is happening in nature, in ourselves. 자연과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과 감수성, 이것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실제로 익스플로러토리움을 지은 다음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티스트들을 레지던트로 고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과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하고 과학자랑 토론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본 세상을 다시 전시로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트 코폴라라는 당시의 아티스트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그 텍타일 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좀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피치 블랙입니다. 포톤이 완전히 차단된, 빛이 전혀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보신 적 없죠? 전 한 번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공간. 눈을 감고 10분 있다가 다시 떠도 역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다른 감각들, 우리가 가진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뭐 이런 공간입니다. 예, 오펜하이머가 과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려고 그랬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의 본질이 익시비터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가능하지 못하다. 과학이라는 것은 전시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사이언스 센터에서는 과학을 어쨌건 전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텐션이 일어날 수 있다.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트가 예술이 들어옴으로써 그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센터를 어떤 과학의 스피릿을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게 콜드워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 때 프랭크 오펜하이머도 공산주의자로 교수를 하고 있다가 직업을 잃었고요. 예, 형이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가 50년대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청문회에 섰던 그런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학생들한테 과학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오래전에 쓴 논문에서 이제 과학관의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신전으로서의 과학관, 2세대는 그 학교로서의 과학관, 3세대가 광장으로서의 과학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논문인데, 광장으로서의 과학관은 과학기술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즉 과학기술 사회의 복합체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 과학자가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광장으로서의 과학관은 다 만들어진 과학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야 하며, 사회 역사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의 다중적 의미를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그런 매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논문에서 이런 과학관이 한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또 마지막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과천과 다른 대도시의 건설 예정인 과학관은 서구의 사이언스 센터가 1990년대에 보여줬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탈맥락화된 과학을 경이적 체험의 형태로만 보여주고 과학과 사회와의 연관에 눈을 감은 채로 과학의 원리만을 교육하며 어른을 위한 과학 문화를 배제한 채로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유치하고 과학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지 못한 채 과학에 대한 감탄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딱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과학관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미래를 예견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이걸로써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예, 라트로는 최근에 마지막에 냈던 그 녹색 계급, 한국어로는 이제 녹색 계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저는 왜 그걸 녹색 계급으로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트로는 녹색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거든요. 계속 비판적. 저 책에서도 심지어 녹색당을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그리고 원제도 에콜로지컬 클래스, 생태 계급인데, 그리고 이명박이 녹색 기술을 주창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걸 녹색 계급으로 번역을 했는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건 뭐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진짜 닥치고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이건 너무나 심대하고 너무나 큰데, 그 위기가 엄청난데 어떤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텀블러를 쓰고 이래도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하나도 자기가 그거를 꺾어내릴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자체의 그 갭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라트로는 이 책을 쓸 무렵이면은 이런 위기가 어떤 형태의 사물에 의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계급이다. 결국 계급 투쟁과 뭐 혁명이란 말은 안 쓰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엄청난 변화, 퇴보, 후퇴, 발전이 아니라 인벨롭, 감싸기. 우리는 발전을 중단해야 되고 거기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계급이 달성을 해야 되는 얘기를 훨씬 더 이제 과격해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목도하면서 이런 식의
생각을 던지고 이제 타결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녹색 기급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단초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었던 니콜라 슐츠가 이제 그거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친구인데요. 같이 책을 저술한 그 얘기도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오늘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에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인문과학원의 임현경입니다. 오늘 홍석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가이드와 함께 이제 브루노 라투르의 사유의 궤적들, 특히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그리고 자연과 사회가 상호 구성적으로 연결망으로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재방문하고 무엇보다 많은 도식들 사실 다이아그램들이죠. 다이아그램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홍성욱 선생님의 이러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의 번역을 더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짧게 사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진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초기의 사상에 관해 가지고 네, 초반의 사상에 관해 가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냥 짧게 해주시고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퓨리피케이션이라는 정화의 개념하고 이제 하이브리드화라는 개념을 두 축으로 해서 이 근대성을 이해하려는 것들의 시도가 어떻게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넘어가서 아마 청중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 어떠한 사실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퓨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걸러내고 그런 걸 정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이브리드화의 차원에서 근대성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제 라투르의 초기 기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인문사회학이 이제 구조주의랑 탈구조주의 그리고 뭐 콜로니얼리즘이라든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어떠한 근대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들하고 많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정말로 실제했던 국가들이 일종의 정치 역사적 공동체였고 만약에 이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근대화의 과정을 겪어내는 과정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라투르의 이런 기획을 거쳐서 이러한 기획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는 사실 18세기, 19세기의 말레이시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영국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주석이라는 광물이죠. 주석 틴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물을 중심으로 이 말레이시아 사회가 어떻게 격동하고 역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틴이라고 하는 무기물, 광물, 그런 비인간 행위자 혹은 행위소를 이해하는 거가 이런 말레이시아 사회가 겪어온 어떤 시간성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이아그램 사물들의 의회에 대한 것인데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서 이것 또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사물들의 이해가 지배하는 방식들에 올드한 양원제가 있고 구식의 양원제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걸 비판해서 새로운 양원제를 도입해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양원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양원제는 자연과 사회 영역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숙고, 고려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 네트워크의 새로운 질서를 입법하고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러한 사물들의 이해가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각 사회마다 다른지, 어떠한 문화 공동체나 사회 역사적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나라별로 대처하는 상황들, 이것들을 공론화하고 이것들의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입법하는 상황들이 서로 달랐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과학과 예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발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교통이 가능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발표에서 그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사색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이아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크리티컬 존을 상상하고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과학과 예술의 영역이 그렇게 굉장히 화이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아직 계속 탐색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껏 사실 과학기술의 영역인 튜링 세계와 예술의 영역으로 표상되는 듀샹 세계가 그러니까 항상 불화와 어떠한 화해를 반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쇼케이스로 전락한 예술 전시를 접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시각화 등의 예술의 형식을 단순히 도구적으로 차용한 과학 전시를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어떠한 협업, 과학과 예술이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지점이 필요한지,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같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간단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에피라는 잡지에서 청탁을 받아서요. 브루노 라투르의 사상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브루노 라투르 그 점찍고 그 사상의 궤적 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서는 이제 라투르의 생각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나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좀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뭐 그럴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오늘은 그 크리티컬 존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주로 드리는 자리여서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뭐 예전에 90년대 보고는 탈근대냐 아니면 뭐 근대 기획을 계속 물리고 나가서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투르는 우리가 근대인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근대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혁명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다 그냥 라투르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논의들 이다 본질을 잘못 잡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 시기 구분인데 그리고 정근대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우리가 갖고 올 것들이 많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근대에서도 갖고 올 게 많고 탈근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탈근대에서도 갖고 올 것들이 있다. 우리가 정근대에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근대에서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탈근대 논의에서도 버려야 될 게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핵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인간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들이 그다음에 자연과 사회가 같이 뭉개지고 순수한 자연도 존재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뭐 순수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다 섞여가면서 사는 콜렉티브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역사였고 그런 세상이다 지금이.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개념인데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칸트는 참의 영역, 즉 과학의 영역과 선의 영역, 법과 어떤 규범의 영역, 그다음에 미의 영역, 미학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을 심판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을 재단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예술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세 영역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몽된 사회의 핵심이다라고 봤던 그게 이제 근대성을 이루는 건데, 그거는 근대성의 하나의 표면이다라는 거죠. 라틀러의 주장은 그건 근대성의 하나의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현이고, 그 밑에서는 엄청난 잡종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엄청난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나라에 따라서 어떻게 뭐 작동을 하냐라는 거기서 이제 좀 뭐 그레이트 디바이드에 대한 논의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서구와 이제 비서구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는데, 이제 뭐 그중에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서구 과학 기술이 비서구로 가는 경우에도 양쪽의 어떤 상호 교류들이 다 일어나지만 센터 오브 캘큘레이션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캘큘레이션은 많은 경우에 이제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게 비서구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시 서구로 들어가고, 비서구 쪽은 이제 센터 오브 캘큘레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뭐 사물의 의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Politics of Nature에 가장 상세히 나오는 개념인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분이 번역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연히 각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역사성이나 뭐 사회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사물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조정하는 그게 이제 생활방역위원회인데, 생활방역위원회에 전문가 이외에 누가 포함이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로 포진이 돼 있었을 거예요. 면역학자들이라든지 뭐 역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포진이 돼 있었을 텐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카페 주인들, 식당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물의료로서 기능을 못했던 것이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영국에서 세이지라는 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모델링하는 사람들, 역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결국 뭐 락다운이나 아니면 뭐 플래팅 더 커브 같은 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전문가들만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물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못된 거죠. 사물의회에서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how many we are,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잘 꾸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사물의회를 만든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고 그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뭐 자격을 갖춘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꾸렸어 고민해보고 꾸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전문가들을 갖고 꾸리는 그거는 아직도 사무의회가 아니라 올드 양원제, 오래된 양원제에 속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팩트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정치인들한테 넘기면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거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식의 오래된 양원제에 의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사무의회가 그럼 뭐 사례가 하나도 없냐?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수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무의회 후보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과학과 예술의 협업 가능성이 어렵다.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굉장히 슈퍼피셜한 차원의 과학과 예술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뭐 저도 경험을 했고 인정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학과 예술이 교류를 해서 안 된다.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간다.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특히 기후변화라는 게 피부로 잘 와닿질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0.1도 오른다, 0.5도 오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힘든, 느끼기도 힘든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그것의 어떤 위험성, 의미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이 아닌가. 아직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포스트먼 연구에서도 오늘 사실 뒷부분이 이제 예술과 이제 기술의 만남 이런 쪽인데 조금 이런 예술 쪽을 훨씬 더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함을 해서 앞으로 연구회를 꾸려나가는데 좀 그런 사실 예술가들, 예술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 이 연구회 조직에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질의 감사드리고 워낙 홍 교수님이 라투르 초기 대작부터 유고작까지 그를 커버해 주시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그것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질의를 주셨고 어느 정도 답은 됐은 걸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플로어에서 아마 한두 분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대면의 장에서 한번 홍 교수님께 직접 한번 그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뒤쪽에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자기가 가진 움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윅스킬 같은 사람의 관점은 그 다른 움벨트 속에서 마치 그 우리가 이렇게 뭐 비유를 들자면은 일종의 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자기만의 거품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다른 식으로 본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제가 파악을 한 상황은요 어떠냐면은 라트루가 결국 계속 말씀드렸듯이 크리티컬 존 혹은 가이아가 우리 지구 표면이다. 정말 그 멤브레인이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라는 관점이거든요. 라트루 자신이 그런 생각을 어떤 계기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됐는가라는 것이고 사실 그 생각의 발전 자체가 쉽게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 이런 것들을 뭐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섞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움벨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움벨트 그 중에 하나였고 저는 윅스킬이 생명체가 자기의 움벨트를 만든다. 라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윅스킬을 예전에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읽은 기억으로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움벨트를 만든다, 자기가 생명체가 움벨트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트루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모든 생명체는 움벨트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움벨트를 만들어낸다. 움벨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러블록의 가이아 개념이랑 다시 통하는 거죠. 그 오간증과 무생물 사이에 서로 이제 피드백들이 얽혀서 지금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살기 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이아를 라트론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지만은 가이아에 대한 비판도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비판들, 특히 이제 과학계 안에서의 쏟아졌던 수많은 비판,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그런 비판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냐. 과학계랑 같이 손잡고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가이아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이아가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들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의 과정에서 움벨트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가 사실은 나간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중에는 뭐 그렇게 그 개념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도달했던 개념은 크리티컬 존이라는 개념에 도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서 전시를 하고 하는 쪽으로 쭉 진행을 한 과정의 하나의 계기로 움벨트라는 개념들이 들어왔다가 영향을 주고 역할을 다한 다음에 이제 그만 나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시간이 넉넉하다면 사실 좀 더 심층적인 크리티컬 존에 대한 논의일 텐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학술회의는 지금 이원 한 장과 이제 줌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접속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사실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 정도만 아마 소개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잘 보이시겠지만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토는 그 매터 팩트는 구성된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본인은 철저히 실제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질문은 요지는 구성주의냐 실제론자냐 사이에서 정확한 그 라토르의 포지션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라트로는 이 논의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계적 실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TRF가 그 소크 연구소에서 발견되기 전에 존재했느냐 아니냐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전까지는 TRF랑 관계를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그 얘기는 이제 존재했다라는
그죠? 내가 누구를 사귀어서 애인이 됐다. 라는데 그 사람이 나랑 언제부터 애인이었냐?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 애인이었다는 거죠. 사귀기 시작한 다음부터 애인이었지 그 전에 내 애인이었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전자가 1897년에 발견됐는데 J.J. 톰슨이 발견했는데 그 전까지는 인간이랑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라틀의 주장입니다. 존재라는 것이 관계랑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적 존재론이다라는 게 이제 라틀의 입장. 예, 어느 정도 답이 되셨을 줄로 알고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또 창은 아까 앞선 질문 은벨트에 대한 또 좀 부연된 설명이어서 굳이 질문의 형식으로 그 공식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연돼서 예. 이게 사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잘 못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교수님 이제 음. 음. 뭐 선생님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쓴 논문 중에 그 과학과 예술의 관계가 왜 비대칭적인가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과학으로부터 뭐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채택함에 반해서 왜 과학은 예술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게 없냐라는 건데 사실 그 루트 번슈틴의 연구를 보면은 그게 그 개별 과학자들에게서는 안 보이는데 과학자 집단을 조사를 해보고는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 사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고는 거의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에 비해서 거의 25배 뭐 이 정도로 높고 노벨상에 근접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봐도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별 개인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집단을 보고 연구를 하면은 하나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가 핵심적인 어떤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복기하는 것에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해보고 이래도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정말 말로 표현도 잘 못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일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냐면은 흔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혁신적인 발견이라는 거는 그 연관이 어느 단계에서 끊어져요. 끊어지고 새로운 연관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연관들이 맺어지고 그 새로운 연관들을 찾아내는 기존의 사람들이 못 봤던 방식으로 어떤 대상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어떤 과학자들은 하고 왜 어떤 과학자들은 못하냐라는 건데요. 결국 근데 인제 저는 많은 경우에 그게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걸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제 그런 경우들도 여럿 있었고요. 예, 예술을 이해하고 봄으로써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연구를 다시 보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인제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큰 토픽이어서 아마 다음에 어떤 오케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첫 번째 발제 맡아주시는 홍승욱 교수님과 임양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